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그렇고 이제 국내 시장도 조정을 좀 보였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1.6, 2.6% 적지 않은 어떤 낙폭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바이오 종목들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업종이 조금 조정이 셌고요. 오늘 수급도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기로 매도했는데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수급이 조금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루짜리 조정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조정에 달아난다거나 들어한다거나 물량을 판다거나 하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이제 여전히 저는 생각하고요. 이 이제 조정의 깊이가 얼마나 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주요 이제 바이오 종목들 혹은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오늘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해서 이제 시각처의 어떤 발표들 이런 것들 모멘텀이 있는 것들은 특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풍부한 유동성과 또 경기 회복의 어떤 흐름 그런 부분에서 증시에 대한 어떤 오늘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전략을 바꾼다든지 뷰를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하방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 조정이 올 것이다, 현금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어떤 측들의 힘이 좀 실릴 것 같은데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큰 그림 보고 가야지 짧은 그림들 쫓다가는 큰 스윙 놓치고 이번 대세상승의 어떤 열차에서 조기에 하차하는 굉장히 좀 나쁜 악수를 두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계속 드려왔고 어쨌든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는 코로나 이제 치료제 그 결과가 지금 데이터 분석 중에 있을 거고요. 공매도와의 어떤 눈치 게임. 공매도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메릴 린치 쪽에서 창구 쪽에서 이제 쇼크버가 상당히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듬성듬성 그렇게 이제 눈치 보기 하면서 쇼커버 나오면서 나중에 그냥 뭉태기로 아마 나오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역시나 이제 치료제가 거의 지금은 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공매도 이제 압박감을 현재 주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셀트리온은 실적만 가지고서도 그리고 본업 자체만 가지고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따가 이제 12월 달 바이오 의약품 수출 실적에 대한 이제 지표도 말씀드리겠지만 수치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 지금 본업 자체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 변동성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거나 약간 불확실성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셔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바라보시고 연구개발 비중이 지금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래에 대한 어떤 전략을 확고하게 해나가고 있는 그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기술이잖아요. 신기술인데 정부 식약처가 이제 이쪽에 대한 개발 지원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육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좀 발표를 한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많이 튀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스터디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계속적으로 이쪽에 대한 얘기들, 이쪽 관련주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를 드리고 오늘 시장 조정에 대한 어떤 시각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해야 되는 어떤 선택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부터 체크해 드리죠. 오늘 코스피 지수 1.6% 약세 마감했고요. 2733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2.6% 마이너스 928포인트로 마감했어요. 여기 보시면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 지수 쪽에서 97 종목, 하락 종목 수가 780 종목. 거의 약세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상승 종목 수가 168 종목, 하락 종목 수가 1183 종목. 그래서 압도적으로 지금 오늘은 그냥 거의 대부분 다 빠졌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급을 보죠. 수급 같은 경우도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1,800억 순매도, 기관도 2,100억. 그래서 이게 조금 변화인가? 그건 뭐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수급하고는 조금 다르게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집행을 한 것 같고요. 코스피 쪽은 외국인들이 1,400억 매도, 기관은 2,000억 정도 매도.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조정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조정을 만들면 만들 수도 있는 지점이고, 조정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예측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장이 뭐 이렇게 조정이 나올 거다, 더 갈 거다 이런 거 예측하는 거는 뭐 거의 뭐 홀짝 게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음봉 크게 만들어졌죠. 시가가 고가, 그리고 종가가 거의 저가. 그래서 앞서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게 21선까지는 열어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21선. 그래서 최근에 급등한 종목군들, 그런 것들을 좀 조정 시키기 어떤 차원의 어떤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너무 그 리스크하게 혹시라도 이제 뭐 레버리지를 막 폭증해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이런 조정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저는 감내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왜 감내해야 되느냐는 이게 여기서 조정 나오다가 조금 깊어지거나 그냥 바로 나갈 수도 있는데 뭐 바로 나가면 바로 다시 돌려치면 여기서 조정 좀 깊어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물량 뺏기고 쫓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파동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지금부터 나오는 조정은 견디는 게 맞다. 그런 얘기를 드려봤고, 제약업종 지수도 약간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고요. 의약품 업종 지수 윗꼬리 약간 달린 형태. 그래서 약간 숨고르기 나올 수 있다. 연말까지 그 정도는 좀 그냥 감안하실 수 있을 정도라 생각하고요. 어제 이제 유럽 증시가 많이 폭락했죠. 프랑스, 독일 뭐 2.4, 2.8% 변이 변종에 대한 그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많이 빠진 그런 것 같고요. 미국 시장도 어제 좀 많이 빠지다가 뭐 다 올려쳤죠. 양봉으로. 그만큼 되게 센 유동성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전체적으로 좀 빠졌죠. 상해 증시가 1.8%, 대만도 한 1.4%, 홍콩은 약간 보합 정도, 일본이 한 1%.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뭐 니케이 증시도 일본 증시도 조금 옆으로 기다가 조정을 받을 만한 어떤 위치이긴 하네요. 사실. 그래서 숨고르기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구간의 대부분의 아시아권 증시, 뭐 한국 증시도 좀 있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변이 변종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영국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면서 뭐 그게 좀 임팩트가 컸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이 막 다 봉쇄를 해버리니까 영국을, 그런 게 좀 임팩트가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약간 조정의 빌미로 삼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뭐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다 조정을 받았으니까 특별하게 짚을 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 그룹주 먼저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오늘 2% 조정. 수급이 오늘은 조금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셀트리온 뭐 크게 나쁜 건 아니었네요. 연기금이 한 3만 주 정도 순매수했고요. 그래서 옆으로 그냥 쉬는 형태. 주봉 이제 5주선 지지는 하고 있고, 그리고 월봉 보면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의 패턴상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올 만한 어떤 지점에 봉착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월봉상 슈팅이 나올 만한 어떤 지점이긴 한데 일단은 뭐 월말까지는 조금 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건 좀 불가능하고 추세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앞서 이제 역사적 신고가 부근의 물량을 소화했고 흡수했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모멘텀에 의거해서 물량에 대한 어떤 그 매물대에 대한 어떤 압박을 덜 받으면서 슈팅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 그 정도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더 세죠. 예, 일봉으로 보더라도 이미 전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이제 성공하게 되면 국내가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이제 수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따로 뭐 마케팅비나 이제 파트너한테 떼주는 거 없이 바이오시밀러보다 더 높은 이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의 어떤 영향도가 셀트론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뭐 최근 저점 8만 1,000원 대비해서 뭐 2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야, 이거 시총이 20조짜리가 급등주처럼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보는 정말 저도 경이로운 어떤 시세인데요. 예, 아직까지는 뭐 고점에 뭐 향기나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야, 이렇게 단계 2개 올랐으니까 이거 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다면 예, 제가 좀 답답하게 보죠. 예, 주식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 굉장히 탄력적인 어떤 흐름이고요. 뭐 좋은 흐름입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야, 와, 그냥 여기서 신고가 부근이니까 매물도 없는 지점에서 야, 참 진짜 베스트한 어떤 차트 흐름인데요. 월봉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헬스케어도 이렇게 나가고 있고 제약 같은 경우도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실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실적의 어떤 뭐 영향도가 가장 낮죠. 예. 근데 이제 역시나 같은 그룹주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흐름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주봉, 월봉 뭐 베스트합니다. 예. 근데 조금은 단기의 어떤 저항도 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2개 종목 대비해서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어쨌든 3인방 모두 뭐 아주 좋은 어떤 뭔가 좀 중요한 기로에 있는 그런 흐름이 계속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뭐 대부분 종목들이 다 빠져가지고 특별하게 코멘트를 할 건 없죠. 지수 때문에 빠진 거니까. 근데 이제 지수 차원이 아니라 그냥 개별 어떤 섹터나 그 개별 종목의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올랐던 게 대표적인 게 이제 고바이오렉 같은 이따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야, 이거 거래도 완전히 그냥 1,500만 주면 이게 지금 상장 주식수 1,500만 주거든요. 이게 하루에 한 바퀴 다 돌리면서 올려친 거거든요. 그래서 야,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는 것 같고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하나의 어떤 산업군, 섹터군 그리고 주도력을 가지면서 내일 이제 지노맨 컴퍼니라는 그 코넥스 대장주 시가총액 1위 기업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이 이제 코스닥으로 이제 이전 상장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지금 시총이 9천억이 넘고 거의 1조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뭐 고바이오롭도 이제 그 기업이 뒤지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키 맞추기 차원의 어떤 상승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7,300억. 7,300억.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는 코넥스 상장 기업인데요. 1조 넘었네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거의 뭐 한 달 만에 주가가 이제 2배, 딱 2배 냈네요, 진짜. 2배 튀어버린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제가 걸리는 부분이 이 지노맨 컴퍼니는 제가 이제 투자 의견은 투자를 안 하는 게 낫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는데요. 이게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제 리포팅도 나오고 삼성증권이 커버하는 종목 중에서 공모 상장하는 기업들이 조금 초반에 패대기를 치는 경향이 있어요. 패대기. 이제 상장하고 나서 바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뭐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뭐 생각이지만 뭐 다 그런다는 거 이거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상장됐을 때 이게 이제 2019년 6월인데 그대로 쭉 그냥 패대기 치더라고요. 셀리드 같은 경우도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패대기 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제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닥 상장 전에 지금 너무 올려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도 그렇고, 이거 뭐 1조 수주로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 공모가는 4만 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거랑 약간 비슷하게 키 맞추기 차원에서 내일 뭐 급등 출발할 가능성 높지 않습니까? 뭐 더블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패대기 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들고요. 하지만 이제 이 부문은 상당히 좀 전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급등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뭐 바이오 종목들 혹은 뭐 신규 상장주라든지 뭐 그런 쪽이죠.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시장 흐름이었고 뭐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들 뭐 대부분의 종목은 지수 영향으로 좀 조정을 많이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좋은 그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1, 2월에 좀 급등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진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셀트론 관련된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일에 그 서정진 회장님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 이상에 대한 결과는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이제 분석에 들어가서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하게 될 텐데요. 그게 이제 이르면 긴급 승인을 이제 이번 주에 할 거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각처하고 계속적으로 실시간에 어떤 그 피드백을 했었기 때문에 이 신청하는 그 날짜를 상당히 좀 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아마도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게 될 거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업계에 퍼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기사를 한번 좀 보죠. 셀트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공급이 가까워졌다. 백신 공급이 지금 현재 더디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산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론이 이르면 이번 주 질병관리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전망이다. 셀트론은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다. 일단 뭐 식약처가 요걸 결정한 데 있어가지고 한 40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의 이제 그 두 개 회사도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이제 신청하고 허가 떨어지기까지 이제 시간이 필요했죠. 근데 이제 국내 상황이 지금 현재 좀 긴박하고 또 실시간으로 이제 임상 중에도 데이터를 오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수 있다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주 신청하면 다음 달 1월 달 한 중순 내로는 아마 이제 허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일단 뭐 식약처에서도 좀 조심스럽죠. 일정에 대해서는 선례가 이제 드물기 때문에 기간을 이제 특정할 수는 없다.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뭐 정세균 총리도 이제 셀트론 방문을 지금 예정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어떤 얘기들이 아마 당국에서도 조만간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렘데스비르가 이런 어떤 특례 승인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적용받아서 특례 수입된 사례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공은 당국에 넘어간 것 같고요. 뭐 모든 이제 이상에 대한 뭐 결과도 나왔고 이것도 뭐 아마 제출했다든지 아니면 제출 하려고 거의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승인에 대한 부분은 정부의 어떤 의중에 따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셀트론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의 글로벌 이상 환자 모집과 투약을 마쳤다. 327명의 참여자를 위약 그리고 저농도, 고농도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효능, 안정성, 적정 투약 용량을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임상 이상 분석 결과를 현재 기다리는 중이다. 연내 신청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적정 투약 용량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이제 저번에도 이제 그 연구개발본부장이 밝혔듯이 저농도에서도 효능이 확인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저농도에서 이제 확인이 되면 그만큼 생산할 수 있는 분량 캐파를 확연하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50, 200만 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뭐 1.5배, 2배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결과가 저농도로 결정된다면 상당히 좀 임팩트가 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어쨌든 업계에서도 그리고
뭐 다른 글로벌 국가들도 뭐 셀트론의 항체 치료제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 10일이라는 뭐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또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뭐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식약처 입장에서도 그 승인에 대한 절차를 상당히 좀 당기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녹십자 관련된 얘기도 있네요. 녹십자 같은 경우도 지금 혈장 치료제 임상 2상 결과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셀트론 그룹주하고 좀 흡사해요. 고점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뭔가를 좀 중요한 어떤 일정을 앞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60명 대상으로 임상 2상 참여자 중 50명을 이제 모집을 했고요. 내년 2월까지 이제 임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중간 결과를 이제 조만간 발표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미 치료 목적 사용 승인으로 이미 이제 이 환자가 25명이나 이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70대 환자 한 명은 뭐 지난달 완치 판정 받았다 해가지고 기사도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간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게 이제 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죠.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거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계점은 있긴 하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도 적지 않을 수 있죠. 중간 결과 나오면. 그래서 어쨌든 녹십자도 지금 뭐 셀트론과 비슷한 어떤 중요한 기로에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셀트론이 그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게 일단은 뭐 시세 폭발하는 게 어떤 기폭제 그렇게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의 이제 변동 관련된 얘기인데요. 결국 이제 변종 부분이 지금 어제 유럽 증시도 굉장히 좀 뭐 거의 폭락이었죠. 폭락에다가 뭐 컨택 관련주들은 뭐 유가도 뭐 폭락하고 뭐 그런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이게 백신에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백신이 이제 승인되고 있는 과정에서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경제도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 변이 변종이 이제 백신 효과를 무마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결국은 어제 그 증시에서도 좀 억누른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검증하고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보시면 바이오엔테크, 화이자랑 같이 이제 그 백신 개발해가지고 지금 영국에서도 승인받은 그 백신 같은 경우는 2주간 지금 영국 변종에 대한 효과성 검증 계획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증해가지고 어떤 결과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그대로 이제 그 검증했는데 뭐 변종에 대해서도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이 백신 효과를 낼 수 있는 걸로 나오게 되면 뭐 좋지만, 혹여라도 이게 약간 좀 그 효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으로 된다면 그 백신 개발 회사들의 어떤 주가도 그렇지만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 꺾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치료제는 더 중요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결과 검증, 효과 검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한 2주 정도 지금 걸린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이 백신을 접종하는데 뭐 이런 변종 변이 때문에 그 백신 접종 자체가 조금 더디게 될 가능성이 높죠. 환자들 입장에서도 약간 두려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원활하게 백신이 좀 제대로 접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 국내 같은 경우는 어제자로는 한 800명 정도 이제 확진자가 이제 생겼는데요. 일단 1000명 밑으로 좀 떨어져서 조금은 안심을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뭐 지금 계속적으로 뭐 사적 모임도 금지하고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제 코로나 관련된 모니터링, 요 리서치 내용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일단 전 세계 지금 확진자는 뭐 7,500만 명에 이제 사망자 수는 160만 명. 미국은 뭐 연일 지금 20만 명 내외, 그리고 유럽을 모두 합쳐서 하루에 한 19만 명, 20만 명 내외 정도. 그리고 주요 신흥국에서
한 10만 명 이렇게 늘어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루에 이제 사망자가 이제 대략 한 10,000명 수준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흐름인데요.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고령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신흥국 대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이제 사망자 수를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여긴 지금 이미 이제 의료 체계 자체가 상당히 마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사망자 늘어나는 게 이제 굉장히 가파른 것 같고요. 그만큼 이번에 변이 변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감을 표하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전염성이 한 70% 높은 이 변종 코로나19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치인 36,000명 내외를 이제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신규로 생기는 이런 확진자가 이런 변이 변종에 의해서 이제 발생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영국은 두려움이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4단계 봉쇄 조치 격상을 해가지고 유럽의 다른 어떤 4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영국발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말 최악인 것 같은데요. 유럽의약품청 같은 경우도 최근 승인된 모더나의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이런 것들이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화이자 같은 경우는 검증을 한 2주 정도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떨지가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주시해보고, 일단 미국 확진자 사망자 추이는 뭐 계속 증가하는 추세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져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 최근에 보시면 여기 그래프로 보면 좀 눈에 확 드러나죠. 지난 3월달, 3, 4월달, 9월달, 10월달 가을 약간 늘어났을 때 압도적으로 지금 대유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전국적인 그리고 1,000명 내외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두기도 지금 이렇게 높인 상황이고요. 지금 뭐 3단계를 올릴 수 있는 기준은 부합됐지만 뭐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시점 같습니다. 일단 뭐 정부 조치를 기다려 보는 게 뭐 좋을 것 같고요. 유럽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로 보니까 좀 확연하죠. 사망자, 확진자가 뭐 최악의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유럽 증시도 많이 좀 밀리기도 했지만 선진국 쪽에 이제 모빌리티, 사람들이 이제 막 이동하는 그런 지수거든요. 최근에 확 꺾인 걸 볼 수 있죠.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경기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이제 신흥국들은 뭐 살아나죠. 한국이 최근에 조금 코로나가 좀 확산되면서 좀 모빌리티 지수 이동이 이제 조금 이제 줄어드는 그런 흐름인데, 다른 신흥국들은 그냥 뭐 원상태 복귀하거나 그 이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의 자금 집행에 이유가 있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의 자금들도 지금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으로 자금 집행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장 전략에 대한 리포팅을 하나 좀 체크해 볼게요.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뭐 오늘 조정이 뭐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닐지 뭐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어떤 뷰들을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이제 제 생각과 좀 다르게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거나 또 전략을 또 제시하는 이런 어떤 연구원, 애널리스트 리포팅도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한번 요것도 봄직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그리고 이제 종목들 좋을 때는 뭐 항상 긍정적인 방향과 낙관적인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봄에, 이런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중요한 내용 한번 보면요. 일단은 내년 코스피 타겟 목표 지수를 3,200으로 이제 높인다는 거예요. 내년도 이제 코스피 순이익이, 코스피 상장 기업의 모든 순이익을 합친 게 135조, 올해보다 한 52% 증가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상향을 했기 때문에 지수도 이렇게 좀 목표 지수를 상향한다. 근데 봄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봄에 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이제 그래프로 좀 표시했네요. 이렇게 오르다가 봄쯤 돼서 이렇게 좀 꺾였다가 이렇게 다시 갈 수 있다.
이때 뭐 유동성 리스크를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조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 3월 달에 이제 공매도가 또 재개되는 그런 흐름이 또 있고, 연초에 보통 이제 셌다가 자금도 막 개인 투자 자금도 확 밀어붙이다가 조금 과열 양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조금 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걸 시키는 차원의 흐름은 분명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3월 이전에 이제 제약바이오의 큰 붐이 상승이 좀 형성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뒤에 조금 소강 국면이라든지 조정 국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앞서였던 수를 생각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이 상황은 이제 우리가 항상 겪고 있는 거지만 한 수, 두 수 앞을 좀 보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수급에 어떤 변동이 생겨서 항암제로 좀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준비하는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도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생각해 놓으면 연초에 우리가 투자 전략을 하다가 내가 가진 종목이 막 급등해서 이거는 조금 절반 정도 현금을 해야겠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각심이라든지 또 이제 전략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내년 봄쯤에는 그 밸류에이션 리스크, 그러니까 이익이 이제 회복되거나 이익이 늘어나는 어떤 흐름은 이렇게 갈 건데, 이익의 흐름은 내년 이렇게 갈 건데 너무 이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이격을 벌리면서 상승하는 지점이 내년 봄쯤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확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또 이제 그 실적의 어떤 흐름에 편승해서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짚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동성 리스크죠. 밸류에이션이 너무 막 과도하게 이격이 벌어지니까 그걸 이제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돈이 살짝 이렇게 쬐어지는 그런 흐름에서 이제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말해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 급등한 코스피는 이제 연말 연초 부양책이라든지 백신 등 재료 소진에 따라서 일단 뭐 미국에서 뭐 부양책이 통과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재료 소진에 따라서 연말 연초에 소강 상태에 진입할 것이다. 다만 차익 실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리고 이제 2020년 늦겨울 1월에는 4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 재반 등을 이끌 것이다. 특히 이제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코로나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봄, 설이 지나고 나서 조금 조심할 필요성은 있어요. 설이 지나고 봄이 오면 투자자들은 리스크에 예민해져야 한다. 위기는 경기, 증시가 너무 좋아서 생기는 문제, 즉 유동성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명분 삼을 만한 것들을 이제 여기 나열한 것 같은데요. 미국 등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두 번째 팬데믹에서 가장 먼저 벗어난 중국의 뭐 정책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뭐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할 때는 항상 부채 위험 관리거든요. 뭐 너무 부채 많으니까 그런 것들 좀 디레버리징 뭐 얘기하면서 그런 거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공매도 재개, 그리고 지금 항상 뭐 미국의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반독점, 디지털세 이런 것들을 매길 수도 있는, 왜냐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이런 어떤 정책적인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행정부 들어서면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그러니까 그 시점이 이런 내년도 봄쯤이라는 거죠. 대략 한 3, 4월?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달러 강세가 되면서 신흥국에서 어떤 자금이 이제 미국으로 좀 회귀하는 일시적인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이 좀 상반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 봄에 나올 수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하반기는 뭐 지금 시점에서는 좀 예상하기 어렵고, 일단 뭐 내년 상반기 돼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그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반기 이런 예상은
일단은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저도. 예. 어쨌든 내년 코스피 순이익은 뭐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이미 이제 수출이 회복되는 과정에 있고 또 다른 나라 대비해서 경기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또 중국에 대한 경제 포지션이 큰 국가다 보니까 뭐 중국이 코로나를 뭐 거의 완전 벗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특히나 이제 코스피 순이익은 상당히 늘어날 거고요. 외국인 자금도 다시 또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회복도 내년에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흐름도 뭐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에 이제 투자 전략을 짤 때는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해외 주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유망한 쪽은 한국 증시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 내년 봄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수 있다. 저는 이 리포팅에 대해서 공감해요.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하면서 뭐 그런 것들 한번 같이 대응해보죠. 그리고 이제 그 삼성증권에서 나온 이제 데이터인데요. 그 12월 달 수출 실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셀트론 관련된 바이오 의약품 요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면요. 일단 뭐 보톡스나 필러, 뭐 임플란트 이런 것들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는 흐름인 것 같고요. 예, 확실히. 근데 이제 바이오 쪽은 뭐 경기에 크게 뭐 민감하진 않죠. 예, 그래서 뭐 코로나가 이렇고 경기가 이렇고 하는 거에 뭐 크게 변동은 없어요. 예. 그런 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셀트론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체킹되는 여기 바이오 의약품 쪽은 12월 수출이 20일까지입니다. 5억 6,566만 달러 한 6천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예, 6천억. 예. 그러니까 작년 12월이 2억 1천 뭐 2천억 좀 넘는 수준인데 이게 뭐 압도적인 거죠. 예, 압도적인 수준의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야, 이 11월에도 엄청났는데 4분기의 실적이 엄청 날 걸로 보여져요. 뭐 이게 온기 뭐 셀트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야, 이거 상당한 어떤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진단 키트는 뭐 엄청납니다. 여전히 이제 12월까지도 굉장히 많이 수출되는 그런 흐름인데요. 주가는 상당히 좀 그렇죠. 뭐 시젠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투자 심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미리 주가에 반영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고 항상 이제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주식은 이런 것들이 뭐 미리 반영됐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뒤늦게 대중투자자가 야 이거 뭐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그렇게 쓰는 애널리스트 많잖아요. 야, 이 실적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막 어떤 기업들 뭐 내년 뭐 목표 주가 40만 원, 뭐 50만 원. 근데 사실 예, 주식의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또 다르죠. 다른 시각이 필요하죠. 그래서 온전히 이제 분석과 실전은 약간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안해가지고 어떤 특정 전문가들이나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의견도 걸러서 필터해서 이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품목별로 이제 올해 흐름을 보면 이제 완제의약품 쪽으로 보면 돼요. 바이오시밀러 쪽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와, 이 수치 보면 진짜 야, 고성장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해외에 이제 바이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출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야,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확실한 먹거리로 자리매김했구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성장 동력이구나. 이거를 뭐 우리나라는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뭐 수출하는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하고 있다. 셀트린이 본업 자체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기사를 보면요.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제약 바이오는 뭐 비상을 했다. 수출 생산 실적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기술 수출도 뭐 한 10조 원 정도 기록했고, 뭐 알테오즈 막 이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레고캠 바이오, 뭐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이 전부 아직 캐시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해외 빅파마들이 기업 이제 제약사들이 한국의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뭐 이렇게
기술 라이센스 인을 했다는 거, 규모 자체가 이 10조 원이라는 거는 야, 이제 확실하게 우리나라 바이오 강국으로서의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정말 이 바이오 분야는요, 이 신약 분야는, 오리지널 신약 분야는 글로벌 이제 빅파마, 미국이나 이제 영국, 뭐 프랑스 같은, 스위스 같은 이런 특정 선진 국가 몇 개 국가에서만 거의 뭐 독과점 형식이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함부로 거기 끼어들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한국이란 나라가 이제 그 틈을 아시아 쪽에서는 뭐 일본 다음으로 진입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뭐 그 중심에는 당연히 셀트론이 있죠. 그래서 연구개발 분야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장이죠. 보시면 113개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2018년보다 7.6% 오른 2조 6천억. R&D 투자 비중은 한 해 매출액 대비 셀트론이 26.9%, 거의 27%. 매출액에서 27%를 연구개발비로 쓰고 있어요. 야, 전무후무합니다. 2위가 한미약품 18%, 압도적이죠. 대웅제약 14%, 종군당 12%. 여기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안 보이네요. 그래서 하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R&D 하는 분야는 아니죠. CMO니까. 그래서 R&D 비중이 압도적으로 셀트론이 높다는 것 자체, 미래에 대한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전에 그 멤버십 대상으로도 이제 체크를 해드린 리포팅인데요. 상상인 증권에서 나온 리포팅 산업 이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어떤 뷰입니다. 이걸 한번 좀 체크해 드릴게요. 괜찮은 어떤 의견이고 한번 생각해 볼 직한 그런 시점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이제 제약주 매집 대상이 되다. 바이오텍 이제 신약 기업이 아니라 이제 제약주라고 이제 돼 있죠. 우리 제약 회사들이 지금 뭐 유행야행도 그렇고 뭐 대웅제약, 종군당 이런 게 막 지금 뭐 신고가잖아요. 역사적 신고가. 그래서 야, 이거 바이오텍 회사들이야 이제 기대감을 높이면서 가는 거지만 이 제약 회사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이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그 내용 분석한 건데요. 2020년 연말을 앞두고 대웅제약, 종군당, 유한양행 등 대형 제약주가 역사적 신고가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미국 ITC 소송이 마무리되며 대웅제약에 대한 큰 악재가 해소되자 주가가 급등, 제약주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상승세가 더디었던 보령제약, 동국제약, 한독 등의 중형 제약주도 상승 대열에 가세했다. 소외되었던 중소형 제약주, 대원제약도 제약주가 그냥 같이 같이 이제 상승세를 이제 뿜고 있는데요. 제약주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 제약사 시가총액 중심으로 최근의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해봤다. 상위 제약사 시총이 한 3에서 5조 수준. 성장주에 대한 목마름이 제약주 급등세로 나타났다. 지금 시장에서 성장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죠. 기껏은 뭐 지금 뭐 경기 민감주들 뭐 회복하는 수준에다가 BBIG인데 사실 종목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세어보면 BBIG에 포함된 종목 많지 않죠. 근데 이제 바이오가 그 중에서도 가장 임팩트가 큰데 미래 먹거리였어. 큰 것 중에 하나인데 바이오 섹터가 웬만큼 한 번씩 들썩이고 기대가치를 받거나 시장에서 이제 뭐 리포팅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 제약주들은 사실 큰 관심을 못 끌고 뭐 2017년에도 별로 오른 거 없거든요. 2011년도에 이제 뭐 신라젠, HLB, 뭐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마 이런 게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못 올랐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바이오 장세가 사상 최대 역대급이 발생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모든 게 지금 다 그냥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2015년도, 2017년도에는 어떤 그때 명분 생긴 거 그 부문이 주도하고 끝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당시에 한미약품 뭐 그런 쪽들
뭐 셀트리온 그룹 그런 쪽들 이런 쪽이 이제 거의 시작과 끝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바이오 업종이 코로나 관련주로 시작을 했고 두 번째 항암제 섹터 차세대 기술 관련된 기업들이 흐름을 만들고 있고 바톤을 받고 또 이번엔 제약주들 뭐 실적까지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제약주들이 이제 뭐 돌아가면서 지금 다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뭐 좀 쉬고 있는 동안 또 셀트론도 조만간 그냥 압도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돌려가면서 전부 다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느낌이 오시죠? 기존의 15년도 바이오 장세, 17년도 바이오 장세랑 지금이 완전히 틀린 걸 알 수가 있죠. 그 첫 번째 이유로는 돈이 너무 어머나 풀렸다. 이 엄청난 유동성을 받아낼 수 있는 업종도 별로 없고 명분도 별로 없고 경기 민감주야 뭐 올려봤자 많이 올려봤자 뭐 2배 올리면 뭐 한계치죠. 뭐 철강주를 자동차주를 뭐 퍼를 30배를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50배를 매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계치죠. 원선에서. 근데 뭐 바이오라든지 뭐 BBIG 같은 이런 어떤 고성장의 업종의 종목은 밸류를 뭐 50을 주던 100을 주던 200을 주던 뭐 시장은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큰 손이나 메이저들은 어디 붙겠어요? 일단 BBIG에 붙는 거죠. BBI 중에서 뭐 바이오에서도 코로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돌리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약주가 정말 보기 드물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보면 이제 뭐 한미약품, SK케미칼, 녹십자, 유한양행, 종근당, 대웅제약 주요 상위 제약사의 시가총액이 3에서 5조 원까지 상승했고 뭐 자리바뀜도 시총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가 이번에 1등 했다가 누가 1등 했다가 일단 시가총액의 이제 규모를 보면 해외 시장 개척에 성공한 셀트론이 거의 50조, 삼성바이오가 54조 원에 형성되어 있다. 한미약품이 한때 대규모 기술 수출로 시가총액이 폭등했고 2020년에 글로벌 신약을 개발한 SK바이오팜은 13조 9천억이다. 이러한 변화가 제약사 시가총액 부담을 줄여준 효과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총이 너무 높아지니까 아니 그러면 키 맞추기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야 그러면 유한양행이나 이런 것도 지금 뭐 매출액이 1조인데 이런 거 한 10조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녹십자 이거 한 10조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10조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일정 부분의 키 맞추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가 제약사 시가총액 부담을 줄여준 효과도 있다. 그 외 시제니 진단키트 수출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현재 시가총액이 5.3조, 알테오진이 4.7조. 그러니까 뭐 웬만한 전통 제약사 그 이상으로 다 형성돼 있잖아요. 이들 기업은 싸다 비싸다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주력 제품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전 세계 시장 대상으로 이 기술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그냥 업사이드를 그냥 뭐 무제한으로 열어두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결국은 집중적인 투자 대상은요. 그 글로벌 시장의 기술 수출 혹은 이제 이렇게 뭐 셀트론, 삼성바이오처럼 이제 해외 매출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사 주가의 동반 강세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반면에 협소한 국내 시장에 국한된 의약품으로는 주가 폭등을 설명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 전통적인 제약사들도 그냥 뭐 국내 뭐 의약품 판매만 하고 있으면 주가 올릴 만한 명분이 없죠. 녹십자처럼 뭐 대웅제약처럼 코로나 뭐 한다든지 최근에 이제 보령제약 짚어드렸잖아요. 보령제약처럼 뭐 NK세포 차세대 기술고 자회사 갖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거 명분이 붙어 있어야죠. 그런 명분 붙어 있는 게 투자 대상이지 그냥 뭐 국내에서 그냥 의약품만 뭐 제네릭이나 이런 것들만 판매하는 그런 제약사는 상승 폭이 높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걸 타겟팅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식 수급상으로 보면
제약주 상승 가능하지만 중단기 밸류에이션 부담도 크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바이오 주식도 오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단기 모멘텀이요. 예. 2, 3개월 상간에 거의 고점 찍힌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대응을 했는다 생각하고요. 저금리 시대에 풍부해진 시중 유동성, 부동산 규제 등으로 늘어난 증시 자금이 제약주를 밀어 올리고 있다. 정부도 공매도 제도 개편 등으로 주식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주식시장의 리스크보다는 주식시장 상승의 정책적 비중이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상승보다는 주식시장 상승의 부작용이 더 적을 것이다. 그래서 우호적인 어떤 정책 제도를 정부가 펼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환경 하에서 당분간은 뭐 이런 정책적 유동성을, 시중 유동성을 받을 수 있는 쪽, 바이오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중대형 제약사도 당분간은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연말 차익 매출, 연말 세금 전략을 위한 매물 출회, 뭐 대주주 양도세 회피, 그런 물량들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보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공매도 개편 등 정책적인 지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중대형 제약사주는 누가 봐도 밸류에이션에서 비싼 국면에 진입해 있다. 그렇죠? 네. 따라서 영업 실적보다는 글로벌 신약 개발에서 비전을 제시해야 현재 이상의 주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보령제약처럼, 녹십자처럼, 아니면 유한양행처럼 블록버스터 항암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비전을 제시해야 그 수준의 시총을 이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 있는 것들을 투자해야지,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이 제약주인데 이거 덜 올랐으니까 이거 투자해야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현 시점에서 동국제약, 한독, 보령제약, 종근당 등은 주가 밸류에이션에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예, 이거 제 생각은 아니니까 참고해서 한번 그냥 들으시고요. 유한양행은 얀센의 기술 수출된 레이저 티닙의 상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녹십자, SK케미칼은 코로나19 백신 사업 CMO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해서 이런 어떤 모멘텀적인 게 있는 것들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리포팅에서 정리한 거예요. 제약사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자면,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별로 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들 중에서 좀 모멘텀이 있는 거, 그런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참고를 해서 해보시고, 최근에 제가 보령제약 해드렸잖아요. 자회사 가치 고성장이다. 이 바이젠셀이라는 NK세포 치료제, 그 회사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 리포팅이라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뭐니뭐니 해도 시장의 가장 화두는 그 마이크로 바이옴, 요 이제 시작처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기사,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뭐 고바이오랩, 뭐 천랩, 그리고 이제 코넥스 시장이긴 하지만 뭐 지노맨 컴퍼니,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가장 어떤 중요한 어떤 화두였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어떤 거고, 글로벌 어떤 트렌드로서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 세계 최초의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 탄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세레스 테라페틱스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이제 스마트 리포트에서 짚어드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그 지노맨 컴퍼니라는 이 코넥스 시장의 시가총액 1위 기업, 9천억이죠. 시가총액 9천억의 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제 이전 상장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이 분야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전 세계 이제 각 국가들이 이 분야를 굉장히 육성하고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한 10년 전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제
그 주식시장으로 상장돼서 들어오는 어떤 초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섹터군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항암 섹터라든지 뭐 줄기세포 섹터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군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오 섹터 내에서 큰 어떤 자금들이 몰려들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 뭐 이거 고 바이오랩도 분석을 해드렸고, 뭐 천랩이라든지 최근에 뭐 그런 기업도 BP도 이런 기업들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 기사부터 보죠. 이 정부의 정책이 지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멘텀 측면에서 식약처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제품화 지원팀을 이제 구성을 했다고 해요. 예.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보다는 좀 늦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장내 미생물 및 유전 정보를 활용한 신약 개발 등에 나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제품화 지원팀을 20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이 이걸 이제 제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팀을 하나 신설했기 때문에 뭐 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빨라지고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특정 환경에서 존재하는 미생물 유전 정보 전체나 미생물 자체를 의미한다.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에 있는 이는 건선, 역류성 식도염, 비만, 대장염, 심혈관계 질환 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개발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204개 정도 됩니다. 시장 규모가 18년에 5,630만 달러. 예, 왜냐면 뭐 치료제 나온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24년 정도 되면 거의 한 10조 정도 되는 규모의 시장으로 형성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2상이나 3상 단계 이제 제품들이 이제 신약들이 이제 꽤나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년이 최초 신약 탄생하면 이제 신호탄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어떤 스탠다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급속도로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런 시장에 선두급의 업체들에 투자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핵심이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런 기업들이 10배거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뭐 박셀바이오 최근에 10배거 된 것처럼. 그래서 제가 고 바이오랩을 상장 전부터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스마트 리포트 2번이나 제가 올려드린 거 아마 기억하실 거고요.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 관련 심사부서, 연구부서 등 3개 과로 지원팀을 꾸렸다고. 3개? 이거 꽤나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지원이잖아요. 이 정도면. 예. 이를 통해 연구사업 및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이크로바이옴 특성을 고려한 품질, 비임상 및 임상자료 요건 등 가이드라인과 허가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항암제라든지 뭐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업 상용화된 것도 있고 이렇게 막 임상 단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같은 게 다 있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신약도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심사 기준 가이드라인 자체가 뭐 제대로 돼 있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거고, 이쪽 섹터군이 들썩일 수 있는 명확한 어떤 명분을 제공한 거죠. 그래서 현재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치료제는 미국, 영국 등 5개 품목이 임상 3상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1, 2년 내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승인되는 품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1개 품목이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 이게 이제 지노맨 컴퍼니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고 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국내 식약처에 임상 2상을 신청했어요. 이미 이제 해외에서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정성은 검증됐다 보고 이제 2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신청했거든요. 그러면 승인받으면 국내에서 가장 먼저 2상 받은 기업이고, 또 미국에서도 가장 빠른 단계 2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 바이오랩이 어떻게 보면 임상 단계가 가장 빠른 기업이죠. 예, 지노맨 컴퍼니는 이제 면역 항암제 쪽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분야, 그리고 글로벌 R&D 트렌드가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하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같이 병용하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되는 그런 어떤 제품을 하고 있구나 해서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상 단계는 이제 고바이오랩이 더 빠르죠.
그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다가 이번에 참여해가지고 고바이럴 같은 경우는 뭐 기술 수출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 임상 단계가 빠르니까 이제 그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외에도 고바이럽과 첫랩 등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 그리고 고바이오랩, 첫랩 정도가 어떻게 보면 그 선두 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이러니하게도 전부 서울대 출신이 만드신 건데요. 김강민 처장은 이번 제품화 지원팀을 통해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을 앞당겨 세계 시장 진출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시작하는 시장인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게 선두 그룹에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걸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부 단에서만 지원이 좀 원활하게 되면 이거 글로벌 선두권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도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번에 식약처도 이런 어떤 지원을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시킨 것 같고요.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심사 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노력을 이제 기울이겠다 해서 향후 이제 식약처도 상당히 또 이쪽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줄 걸로 봅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이게 뭐 명확한 메시지고 명확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이 이제 들썩들썩 하면서 기업 가치 어떤 레벨 업 내지는 기대 가치를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구간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항상 뉴페이스, 새로운 거에 대해서 시장은 갈망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호하고 이제 그리고 주가 상승도 그런 쪽에서 제일 많이 터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미 뉴스 터지면 이제 뭐 대중들 다 뛰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몇 개월 전부터 이 분야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많은 분들이 또 기회를 잡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모르신 분들은 완벽하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후에 이제 계속 화두가 될 수 있는 분야고 또 이런 관련 기업들이 또 신규로 상장하거나 또 이제 신약으로 승인받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건강 상식으로도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기사도 한번 보죠. 오바마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도 주목하는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관심을 이제 증대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왜냐면 뭐 정말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답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죠. 1990년대 인류는 DNA 관련 수수께끼를 풀면 생로병사의 해답도 줄줄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2000년대 초반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지만 그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인간 유전자 수는 고작 1만 5천 개인 초파리 유전자 수보다 조금 더 많은 2만 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인체 내 미생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인체는 거대한 우주이다. 우리 몸에는 몸무게 70kg인 성인 기준으로 38조 개에 달하는 미생물들이 장기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야, 유전자 수가 한 2만 개 정도인데 아니 미생물은 38조 개. 그냥 우리는 미생물에 얹혀 사는 걸까요? 미생물을 지배하면서 사는 걸까요? 약간 좀 모호하죠? 그 정도로 이제 미생물이 굉장히 우리 몸을 거의 이제 곳곳에 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약 30조 개 있는 세포보다 많은 수이다. 세포보다 많은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야, 이게 미생물이 얹혀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이들이 가진 유전자 수는 인간 유전자보다 150배나 많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용어로 미생물 생태계를 의미한다.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는 인간과 미생물 이들의 공생을 위한 연구다. 오바마 빌 게이츠도 주목하는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결합해서 각종 질병이 생긴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에게 상식과도 같았다. 그렇죠. 뭐 유전적인 요소도 있었고, 뭐 살아오면서 어떤 뭐 섭취하는 음식물이라든지, 뭐 이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환경적 요인이 또 결합해서 이제 질병이 생긴다는 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최근 미국 하버드대 의대와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팀이 13가지 만성질환 원인에 대해 연구한 결과 유전적 요인이 강한 제1형 당뇨를 제외한 12개 질병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영향이 유전적인 원인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발견이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표된 약 1만 6천 편 이상의 논문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까지 이제 하나씩 증명되고 있다. 어떤 질병이 이 미생물의 어떤 밸런스가 깨지면서 뭐 발생되고 뭐 이런 인과관계가 이제 하나씩 증명되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은 치매, 파킨슨, 자폐 스펙트럼, 우울증 등의 뇌질환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간경화 등의 간질환, 동백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대장암, 천식, 아토피, 정말 다양하네요. 이런 어떤 자가면역 질환 등에 영향을 미친다. 다행인 것은 현재 시점에서 DNA는 바꿀 수 없지만, 그렇죠. DNA는 뭐 바꿀 수 없죠.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마이크로바이옴은 식이와 생활 습관 조절 등 개인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치료제를 통한 뭔가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가능성을 이제 열어주게 되는 거죠.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통해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를 비롯해 전 세계가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에 주목하는 이유다. 특히 미생물 중 약 95%가 장에 모여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장 속 미생물은 건강한 삶의 바로미터와 같다. 이 장의 건강이 이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부분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의학적으로 발견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첫랩에 관련된 얘기들인데요. 하여튼 뭐 위에 요거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래서 이제 오늘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가 이제 급등을 한 이유가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달에 열리거든요.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삼성에서 기술 이전을 추진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 기대감이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뭐 신약 개발주들은 당연히 기대감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펑 이렇게 던져줬기 때문에, 명분을 던져줬기 때문에 아마 주가 상승이 좀 컸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항상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 매년 개최되는 8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이 최대 제약 바이오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보통 이제 이 기술출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 여기서 이제 논의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그 잭팟이 터진 거죠. 기술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어떤 논의들이 있고 이게 뭐 가장 최대 행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여기 참석해서 이런 기술 이전 논의 같은 것들을 이제 한다는 게 기대 가치를 많이 불러일으키면서 주가에도 큰 상승 촉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사람 세포수가 30조 개인데 이 미생물의 수는 38조 개예요. 그만큼 우리 몸의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게 이제 그동안은 보통 이제 이 화장품이나 기능성 식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거죠. 그리고 뭐 진단 제품 같은 거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이제 발전해 왔는데 지금은 요 분야 치료제 개발 분야가
가장 이제 각광을 받고 또 시장 규모가 제일 커질 겁니다. 그래서 치료제 분야가 이제 신약이 출시되면 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거기 때문에 마이크론 분야 안에서 이제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한 밸류업이 이제 본격 시작되는 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생물로 이제 약을 만드는 시대가 온다. 이런 거죠. 미생물 100조 개가량이 있다. 우리 몸에는. 그래서 유전자의 100배 이상이다. 이런 미생물 군집과 유전체 전반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몸에 해로운 어떤 균의 침입을 막는 어떤 면역 체계를 형성하고요. 몸속 신진대사 활동에 관여하는 효소, 그리고 뭐 황산화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비타민을 합성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몸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건강 기능 식품,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치료제, 그리고 진단, 요 세 가지 영역에서 이제 활용될 수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뭐 건강기능식품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내고 있는데, 점점 이 치료제 분야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거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요, 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요 분이 사이언티스트지에 이제 기구를 해서 최초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이 이제 분야를 최초로 정의를 한 건데요. 이미 이제 2008년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되면서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어떤 논문, 투자, 뭐 빅데이터 이제 수집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최근에는 신기술 분야의 유망한 영역 중 하나로 이제 선정이 계속되고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다양한 대사 및 효소 작용을 바탕으로 인체 건강 상태를 좌우하는 주요 인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치료제 시장은 2019년 약 1억 달러에서 24년 정도 되면 한 10조 정도 되는 시장 규모로 이제 고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질병의 열쇠, 따지는 최근에 이제 명명하는 게 질병의 열쇠다. 우리가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이게 미생물이니까 부작용이 이제 적거나 거의 없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개발하는데 수월할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약보다. 그래서 향후 이제 94조 원의 어떤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하는 기사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뭐 유전자 분석 업체들까지 막 경쟁적으로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에 지금 뛰어들면서 이 시장을 굉장히 키우고 있고요. 연구를 해보니까 비만, 당뇨, 아토피, 암, 자가면역 질환, 우울증 이런 뇌질환 같은 것도 이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연관이 있다는 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회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요 세 개 회사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 지노맨 컴퍼니, 고바이오랩, 첫랩.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는 면역 항암제로 지금 미국 IND 승인을 일상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국내 식약처에도 일상 IND 승인을 받았죠.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 첫 번째 염증성 장질환, 건선, 자가면역 질환 요 쪽은 호주 임상 1상, 미국에서는 2상 IND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식약처는 1상이 아니라 2상인데 2상으로 이제 IND 신청을 했죠.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요쪽은 호주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았고요. 천액 같은 경우는 아직 임상이 진입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술력은 굉장히 좀 우수하기 때문에 내년도 호주 임상 이제 면역 항암제 계열입니다. 고용암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어떤 기대 가치가 상당히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개발 중인 주요 이제 글로벌 업체들도 한번 보면요. 이렇게 3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여럿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세라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에 성공했죠. 그래서 내년도 미국 FDA 승인을 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의 행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이 기업은 시장은 빠졌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어떤 기형을 토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차세대 기술 기반의 어떤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가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라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목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향후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야가 바이오 업종 내에서 하나의 사업군으로
자리매김할 걸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뭐 미국과 유럽 정부가 이 마이크로 관련된 프로젝트 지원을 해주고, 정부가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국적 제약사들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뭐 존슨앤존슨, 뭐 엘러간, 화이자, 네슬라, 뭐 이런 어떤 큰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뭐 인수하거나 같이 이제 연구하는 이런 어떤 과정을 하고 있다는 거. 빅팜들이 관심 갖는 그런 분야, 빅딜이 이루어지는 분야가 우리가 주요한 투자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뭐 식약처에서 그렇게 또 지원을 해주기로 이제 결정해서 향후가 또 기도되고, 뭐 2011년도에 국제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컨소시엄에 우리 한국도 국제연구에 동참하면서 재작년이죠 이거? 재작년 과기정통부의 제3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 계획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미래의 유망 기술 분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제 정부로서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인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글로벌 업체들의 치료제 출시, 그리고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임상 절차 도입,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면 지금 현재 뭐 항암 섹터라든지 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하나의 군, 바이오 업종 내 하나 산업군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를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뭐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제가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체크하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정리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정세균 총리가 이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설명을 듣는 그런 사진 한 장면인데요. 이제 오늘 이제 방문해서 이렇게 뭐 이 공장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이제 셀트리온을 뭐 방문 혹은 이렇게 앞에서 브리핑하는 것들을 대통령, 그리고 이제 현재 여당 대표, 이렇게 총리까지, 한국의 대표 이제 뭐 실세를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 앞에서 모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브리핑하거나 설명하거나 방문하는 그런 굉장히 전무후무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도 뭐 다시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만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쪼로 이 CDP-59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정말 성공을 하기를 기원하고, 그렇게 될 거라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근거나 자료들만 보더라도 이 얼마나 대단한 효능과 결과를 낼지에 대해서 뭐 기대감을 증폭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뭐 셀트리온 그룹주가 밀리긴 했지만 뭐 저게 사실 팩트를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게 저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만 봐도 뭐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흔들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코로나가 뭐 계속 심각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수도권 쪽에서는 뭐 사적 모임 5인 이상까지 금지를 했죠. 다들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상황을 같이 이겨내고요. 정말 봄에는 마스크를 벗고 다 함께 또 볼 수 있는 날을 한번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8, 7, 6, 5, 4, 3, 2, 1. And liftoff of Space Shuttle Atlantis, a final visit to enhance the vision of Hubble into the deepest grandeur of our universe. Bypass across the board, Scooter, no action. Houston now controlling, Atlantis on its way. Atlantis on its way, all three engines now throttling down as the vehicle passes through the area of maximum dynamic pressure. Atlantis, Houston, no action on the MPS H2 out P.
seconds into the flight. The 3 liquid fuel main engines soon will throttle back to 72% of rated performance down in the bucket, reducing the stress on the shuttle as it goes transonic.